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한국의 어떤 독특한 상황에 맞춰서 탄생한 정신치료 모델입니다. 네, 이후경 박사님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할 건데요. 입원 환자들을 위한 대집단 사이코 드라마라는 좀 특별한 접근법이에요. 맞아요. 아주 특별하죠. 네. 왜 이런 방식이 필요했을까? 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사이코 드라마라는 게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아주 간단히만 짚어볼까요? 아, 네네. 그게 좋겠네요.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앉아서 대화만 나누는 그런 상담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내 삶의 어떤 중요한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느꼈던 감정 같은 거를 말 그대로 연기하듯이 행동으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집단 앞에서요. 아, 행동으로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감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또 깊은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죠. 네, 저도 사이코 드라마 하면 보통 한 10명? 그 정도 되는 소규모 그룹을 떠올리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오늘 다룰 모델은 평균 26명.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 대집단이고 심지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니 이건 정말 좀 특이한 경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런 대규모 모델이 필요했던 걸까요? 네, 여기는 아주 현실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한국의 의료 시스템 문제인데요. 의료 시스템이요? 네, 정신과 의사가 한 분이 담당해야 하는 입원 환자 수가 이게 법적으로 최대 70명까지 가능할 정도로 많아요. 70명이요? 와. 그런데 그 사이코 드라마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는 이게 2000년 당시 기준으로 환자 한 명당 한 번 하는데 2,090원. 이렇게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었죠. 2,090원이요? 와. 아니, 의사 한 분이 70명을 보는데 수가가 그 정도라면 이거 소규모 그룹으로 여러 번 운영하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겠는데요? 그렇죠. 네. 비용 문제도 그렇고 또 숙련된 전문가 투입도 어려울 테고요. 정확합니다. 그 비용 효율성 문제, 그리고 또 전문 인력 운용의 어려움, 이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네. 게다가 입원 환자들은 입퇴원이 좀 잦고요. 특히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에는 급성기 치료 중심으로 좀 바뀌면서 평균 입원 기간이 더 짧아졌거든요. 하긴 입원 기간이 짧으면 여러 번 꾸준히 참여하기가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의 세션에 꾸준히 참여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인 거예요. 환자들의 그런 특성까지 고려해야 했군요. 네. 이런 여러 제약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대안이 바로 이거예요. 일회성으로, 그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게,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하지만 체계적인 틀을 갖춘 구조화된 그런 대집단 모델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게 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네. 오히려 이런 형태가 입원 환자들한테는 더 잘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왜 그렇죠? 입원까지 하게 된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방어는 좀 낮아진 상태이고 또 치료를 받고자 하는 동기는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24시간 병동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어느 정도는 좀 가까워진 상태라서 아예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준비 운동이 이미 좀 되어 있는 셈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 셈이랄까요? 와, 그렇군요. 제약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이게 역설적으로 대상에게는 더 적합할 수도 있다니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네네. 그럼 이 대규모 세션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26명이나 되는 인원을 이렇게 통솔하면서 또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내려면 뭔가 좀 특별한 원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이게 입원 환자 그리고 대집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6가지 운영 원칙이 있어요. 6가지나요? 네, 첫째는 최대한 환자의 실제 삶에 가깝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중 장면을 설정할 때도 실제 관계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좀 현실감을 높이는 거죠. 네. 둘째는 그 한 명의 주인공에게만 너무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집단 전체에 좀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환자분들을 무대에 같이 올린다거나 관객에게 질문을 던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렇군요. 주인공 한 사람의 드라마가 아니라 집단 전체가 그렇죠. 집단 전체가 함께 경험하고 배우는
그런 장어로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셋째 원칙은 감정 정화, 그러니까 카타르시스 있잖아요. 이게 충분히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역할 교대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아, 순서가 중요하군요. 감정 표출이 먼저? 네. 억눌린 감정을 표현하는 거랑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죠. 넷째는 감정 표현 수위 조절이에요. 수위 조절요? 네. 감정 조절이 좀 어려운 입원 환자분들에게 지나친 감정 폭발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출가가 이걸 적절히 좀 조절하고 또 사후 면담으로 잘 마무리하도록 돕습니다. 아, 확실히 입원 환자라는 특성을 아주 세심하게 고려하시는군요. 다섯 번째 원칙은 뭔가요? 다섯째는 그 통찰보다는 지지적인 접근을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통찰보다는 지지요. 네. 입원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자아 강도가 좀 약한 경우가 많고 또 일회성 개방 집단은 깊은 통찰을 이끌어내기엔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 심층 분석보다는 역할 연기를 통해서 행동 변화를 돕거나 현실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돕는 데 집중하는 거죠. 이게 특히 입원 환자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단순한 위로나 격려를 넘어서 실질적인 대처 기술을 배우도록 돕는 그런 지지군요. 그렇죠. 마지막 원칙은요. 마지막 여섯째는 훈련된 보조자 팀과 소품, 음악, 조명 등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아, 여러 장치들을 다 쓰는군요. 네. 입원 환자분들은 좀 위축되어 있거나 자발성이 부족할 수 있고 또 대집단은 긴장감이 높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그 훈련된 보조자, 그러니까 주인공의 감정이나 중요한 다른 사람을 대신 연기해주는 역할을 하는 팀원들이 자발성을 좀 보완해주고 또 적절한 소품이나 음악, 조명 같은 것들이 감정 표현을 도와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거죠.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럼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실제 진행되는 그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의 흐름은 어떤가요? 크게 3단계로 나뉜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첫 단계는 정비 단계, 워밍업이라고 하죠. 약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45분이요. 꽤 기네요. 네. 처음 한 15분 정도는 아주 신나는 디스코 음악에 맞춰서 몸을 풀면서 좀 어색함을 깨고 분위기를 띄웁니다. 디스코. 재밌겠는데요? 네. 그 다음 한 10분은 근육 이완 훈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좀 풀고요. 그리고 마지막 20분 동안 아주 독특한 기법인 마술 가게를 활용합니다. 마술 가게.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름부터 재밌어요. 어떤 건가요, 이게? 이게 보조자 두 분이 마술 가게 주인 역할을 맡아요. 그리고 참여자들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버리고 싶은 감정이나 기억은 무엇인가요? 대신 어떤 소망이나 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하고요. 아, 네. 마치 물건을 사고 팔듯이 자기 어려움이나 소망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하면 자, 여러분 문제 발표해보세요 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그날 다룰 주제랑 주인공이 정해지죠. 와, 정말 기발한데요. 뭔가 딱딱한 분위기를 깨면서 참여도 유도하고 주인공 선정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그렇죠.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럼 주인공이 정해진 다음은 행동화 단계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약 60분 동안 진행되는 행동화 단계가 이제 핵심입니다. 1시간 동안. 네, 여기서 주인공은 연출가와 보조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마치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역할 교대라던가 비니자 기법, 가족 조각 기법 같은 다양한 사이코 드라마 기법들이 활용되죠.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복잡하게 파고들기보다는 입원 환자들의 상태를 고려해서 비교적 좀 단순하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인공이 충분히 감정을 표현하고 또 새로운 관점을 얻도록 돕는 게 목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결 단계는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마지막 한 10분 정도는 종결 단계, 다른 말로 공유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공유요? 네, 무대에서 내려온 주인공에게 다른 참여자들이 뭐 비난이나 분석 이런 거 없이요.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아니면 지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주인공 본 모습을 보면서 제 옛날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났어요 라거나 아니면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같은 그런 피드백이죠. 따뜻하네요. 네. 그리고 다 함께 주인공이 원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나누고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치료팀은 따로 모여서 한 30분 정도 그날 세션을 복귀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와, 참여자의 거의 80%가 도움을 받았다고 느꼈다니 효과가 정말 상당한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 모델만의 어떤 치료적인 핵심 성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뭐라고 봐야 할까요? 연구 결과들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어요. 우선 역할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주인공이었든 관객이었든 아니면 보조자 역할을 했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꼽힌 치료 요인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거요? 네, 바로 실존적 요인하고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감정 경험 이 두 가지예요. 실존적 요인이라면 예를 들어 뭐 내 삶의 의미는 뭔가,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뭐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깨달음 같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자신의 삶과 죽음, 뭐 책임, 외로움 같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특히 입원까지 경험한 환자분들에게는 이런 성찰이 좀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가족 경험은 뭐 사이코 드라마에서 워낙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니까 예상은 되네요. 네. 가족 경험은 과거 가족 관계에서의 어떤 상처를 현재에서 안전하게 다시 경험하고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치료 효과를 갖습니다. 특히 입원 환자분들의 주된 걱정거리가 퇴원 후에 가족하고 어떻게 지낼까 하는 거인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아, 네. 역할에 따라서는 좀 중요하게 느끼는 요인이 달랐나요? 네, 좀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나 보조자 아니면 공유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무대 위 경험에 관여한 사람들은요, 사회와 기술의 발달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어요. 사회와 기술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지지적 접근 원칙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역할 연기나 행동 연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라든지 감정 표현하는 방식 같은 걸 배우고 연습하는 거죠. 입원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더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했던 주인공이나 보조자는 어땠고요? 이분들은 역시 카타르시스, 즉 감정 정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 역시 카타르시스. 네, 무대 위에서 억눌렀던 분노나 슬픔 같은 걸 행동으로 표출하면서 얻는 그 해방감이 크기 때문이겠죠.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이 과정이 너무 격렬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주인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참여자가 희망의 고취를 중요하게 꼽았다는 점이에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발견입니다. 사실 절망적인 상태에서 병원에 오신 입원 환자분들에게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심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치료 효과를 갖는다는 거죠. 그렇죠. 희망이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거나 아니면 집단 전체의 어떤 지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객 역할만 한 사람들은요, 다른 환자나 치료자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동일시, 아, 동일시. 그리고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구나 하는 보편성. 이걸 통해서 큰 위안과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치료팀하고 화제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에 좀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눈에 띄네요. 맞아요. 그것도 재밌는 부분인데 치료팀은 집단 응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환자들은 응집력보다는 사회화 기술 발달이나 동일시를 더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일회성 대집단이라는 특성상 아주 깊은 응집력을 경험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좀 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에 주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보조자로 참여한 환자는 응집력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이건 아무래도 적극적인 참여가 응집력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치료팀이 환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도움받는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보여준다는 거죠. 네. 이게 25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뭐 대부분 처음 보거나 안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앞에서 내 속 깊은 이야기를, 그것도 연기로 풀어낸다는 건 생각만 해도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나라면 절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참여자들이 좀 망설이거나 저항감을 보일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저항은 모든 정신치료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사이코 드라마처럼 자기를 확 드러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죠. 네. 거절당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수치스럽기도 하고
혹은 그냥 단순히 연기 자체에 대한 부담감, 일종의 무대 공포 같은 거요. 여러 이유로 저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이코 드라마를 만든 모레노는 이런 저항을 자발성의 감소라고 봤어요. 자발성의 감소요? 네, 뭔가 하고 싶은 마음, 표현하고 싶은 에너지는 있는데 무언가에 딱 막혀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저항을 단순히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자발성이 막힌 상태로 보는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억지로 막 밀어붙일 수는 없을 텐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연출가의 태도입니다. 저항을 존중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거죠. 존중하고 조심스럽게요. 네, 환자가 보이는 저항은 어쩌면 그 순간 그 환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한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아, 모레노는 이걸 이렇게 비유했어요. 주인공의 벽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닫힌 문들의 손잡이를 하나씩 돌려보면서 열리는 문을 찾는 것과 같다고요. 와. 섣불리 저항을 깨려고 하면 오히려 불안만 커지고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멋진 비유네요. 닫힌 문들의 손잡이를 돌려본다.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나요? 우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 충분한 워밍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스코나 이완 훈련, 마술 가게 같은 활동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고 자발성을 높이는 거죠. 또 치료 과정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해서 불안감을 줄여주고 무대라는 느낌을 최소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여긴 무대가 아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여기는 무슨 연극 무대가 아니고 완벽한 연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안심시키는 거죠. 또 부정적인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고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집단 전체가 좀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연출가와 신뢰를 쌓는 것도 물론 기본이고요. 때로는 저항 그 자체를 탐색하기도 합니다. 저항 자체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중자 기법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저항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표현하게 하거나 아니면 독백을 통해서 숨겨진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와, 저항을 문제시해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저항을 이해하고 함께 작업하는 도구로 삼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강렬한 형식의 치료에서 저항을 얼마나 능숙하고 또 존중하는 태도로 다루느냐, 이게 성공의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설명들을 쭉 들었으니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모델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짧게 한번 맛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좋죠. 논문에 소개된 1998년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네,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좀 짚어보죠. 워밍업 단계의 마술 가게에서 한 젊은 남성 환자가 주인공으로 선정이 됩니다. 네. 이분은 사랑을 버리고 대신 희망과 우정을 얻고 싶다고 했어요. 과거에 사랑을 받았지만 그만큼 또 고통도 컸다는 거죠. 여기서 이미 주인공의 핵심 갈등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야, 마술 가게가 바로 주인공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 역할을 했네요. 행동화 단계는 어땠나요? 행동화 단계에서는 먼저 과거 친구 관계를 잠시 탐색한 다음에 중학교 시절의 가족 관계를 다뤘어요. 특히 어머니와의 갈등이 중요했는데요.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막 화를 냈지만 역할 교대를 통해서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 역할 교대. 네. 그리고 지지적인 아버지의 모습도 확인하고 가족 조각 기법으로 긍정적인 가족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재현하기도 했죠. 하지만 현재의 외로움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좀 표현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가족관계 재현과 역할 교대가 실제로 활용되었군요. 그런데 현실 직면의 어려움은 어떻게 다루었나요? 연출가가 일부러 부모님이 아주 심하게 다투는 장면을 재현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애써 외면하던 현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불화나 별거 같은 문제와 마주하도록 도왔습니다. 쉽지 않았겠네요. 네. 또 여자친구와의 대화 장면을 통해서 자신의 힘든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했고요. 이중자아 기법으로 죽고 싶다는 부정적인 목소리하고 그래도 살고 싶다는 긍정적인 목소리 사이의 내적 갈등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주인공은 긍정적 목소리에 힘을 실으면서 마무리했죠. 와, 정말 힘든 과정이었겠지만 중요한 측면과 탐색이 이루어졌네요. 공유 단계는 어땠나요? 공유 단계에서 주인공은 너무 상쾌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고 다른 환자들은 아주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죠. 네. 물론 이 한 번의 세션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겠지만 이 사례는
대집단 사이코드라마의 원칙과 기법들이 실제 입원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감정 표출, 관계 탐색, 현실 직면, 또 희망 고취에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해볼 시간이네요. 한국의 입원병동이라는 특수한 환경, 또 낮은 수가와 많은 환자 수라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탄생했지만 참여자의 80% 가까이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할 만큼 의미 있는 효과를 보여준 대집단 사이코드라마 모델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네. 제한된 자원 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구조화되고 또 지지적인 접근을 택하고 대집단이라는 특성을 오히려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엿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델은 정말 정신치료적인 접근법이 특정 문화나 어떤 시스템적인 제약에 맞춰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변형되고 또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해요. 네. 대규모 집단, 일회성 세션, 그리고 입원 환자라는 특정 대상에 맞춰서 지지적 기법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핵심이죠.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는 특히 희망, 사회화 기술, 보편성, 실존적 요인 같은 치료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 그리고 또 치료자가 환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살고 계신 곳에서는 이러한 의료 시스템의 경제적 논리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종류와 질, 그리고 접근성을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곱씹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